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양번 전쟁 당시에 관우는 결국 영몽에 내지는 오나라에 기습을 당해가지고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우에 대한 그 장군으로서의 어떤 수준은 좀 말년에 빛을 발했고, 그 양번 전쟁에서의 패배 때문에 관우에 대해서 그는 용감한 용장이긴 하지만 명장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관우가 사실상 단독 작전을 실행을 했고, 근처에 있던 족군들, 예를 들어서 유봉이나 맹달의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나라의 대군과 또 오나라의 대군에 의하여 전멸이 되는데, 관우가 결국은 위나라, 오나라가 힘을 합쳐야 될 만큼 제거하기 어려운 존재였다는 것은 이름난 장군이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우의 장군으로서의 어떤 위력을 위나라나 오나라는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위나라든가 오나라에서 동원된 장군들의 면면을 보면 완전히 에이스들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에이스들도 못 이겨가지고 헤매다가 결국 오나라의 꼼수에 당합니다. 오나라가 형주 방면 내지는 위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가면서 하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황조와의 전쟁에도 그렇고, 합비대전도 그렇고, 기타 어떤 대전도 자기들의 그 전술적 유리함을 확보하고 정면 승부를 했지, 속이고 상인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몰래 침투하고 이런 짓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을 놓친 것은 관우의 불찰이죠. 그리고 촉군의 불찰이고, 관우 혼자서 양대국을 다 막아낸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촉군에서의 조직적인 그 서포트가 있어야 되죠. 사실은 그게 없어서 관우가 망한 거지, 관우가 명장이라고 하기에 모자라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양번 전쟁에서 가장 이 양번 전쟁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관우가 군사행동을 시작해서 양번으로 쳐들어 올라갈 때 조조는 우금과 방덕을 파견하여서 조인, 압진, 기타 그 형주 방어군을 도와서 외곽에서 관우를 치게 합니다. 참 심한 얘기를 돌리면은,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 조조의 5대 장군은 장료, 장합, 우금, 서황, 압진을 칩니다. 그거는 삼국지
위서에 나와 있는 한 장으로 설정이 돼 있죠. 5장군이 한 묶음으로. 조조의 장군들 계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먼저 조조 자신을 비롯하여 자기의 인척 그룹들, 자기 친가 내지는 뭐 외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사람들, 친가 쪽으로 조인, 조홍, 조휴, 조진, 조순 등 있고, 그 다음에 하우돈, 하우연, 나중에 뭐 하우상, 하우패 등등이 있습니다. 이 조씨 친족 그룹은 전투에도 능하지만 일종의 정치 장군 역할도 해서 어떤 그 지역을 조조를 대신하여 감독 관리하는 일종의 감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하우동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모든 군을 관리 감독하는 뭐 국방장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조이는 그 하우연과 나란히 어떤 야전에 나가서 전선 사령관을 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조홍은 뭐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친인척 그룹을 제외하고 이제 조조는 그 자기의 그 전력을 통틀어서 격파하는 그 상대 집단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자기 편으로 다시 다 끌어들여서 그들을 하나의 큰 그 장군 집단으로 양성해 내지요. 이게 이제 조조의 좋은 점이고 훌륭한 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 연대순으로 보면은 악진, 우금이 비슷한 시기에 그 초창기에 그 조조의 그 휘하에 들어온 명장들이죠. 근데 이제 우금은 주로 그 방비, 어떤 공세적 수비라든가 방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장군인 것 같고요. 악진은 선봉대장 같은 느낌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돌파력을 갖고 있는 장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뭐 그 외에도 서황, 그 다음에 뭐 장료, 나중에 장압 이런 순으로 들어오는데요. 그 외부 유입 세력 중에 가장 그 연장이라든가 가장 그 역사가 깊은 장군은 우금인 것 같아요. 우금은 이 수성전의 대가라고 보여지고, 조조는 우금을 공세작전에 투입하는 경우가 잘 없고, 주로 수도방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한 방어작전을 맡기는 장군으로서 우금을 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금은 공세적인 장군이 아니기 때문에 우금의 그런 그 단점을 메워주기 위해서 서량의 방덕이라는 장군을 용장이죠. 용장을 메이트로 만들어서 이제 그 우금의 약점을 보완시켜줘서 내려보내죠. 그러니까 조조는 어떤 장군을 운영하고 어떤 전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조조가 보기에 조인이 있고 악진이 있고 또 그 둘의 그 참모로 만총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양양성의 함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양양성을 고립시켜 놓고 남양 방면으로 들어올 거를 염려를 해서, 물론 그 이후에 그 관우가 그 양양을 초월해서 언성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우금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런 그 관우의 2차적 군사 행동을 막으려고 저지하려고 했던 거죠. 아마도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은 막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침 우금이 그 투입됐을 때 큰 홍수가 나가지고 한수가 앞으로 범람을 해서 양양이 고립되고 우금과 방덕의 군도 홍수 때문에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때
관우가 수군을 동원해서 우군과 방덕군을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저희 나라도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님이 전라도 지역에서 왜군의 함대를 격파하면서 왜군이 보급난에 시달리고 전선에서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맞이하여 수군을 준비하고 격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하시고 주도 면밀한 작전을 구사하십니다. 그 결과 이제 왜군은 절단이 나죠. 전장에서 홍수는 똑같이 갖게 되는 환경인데 어떻게 관우군은 전혀 홍수의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유리한 공세 지점으로 활용을 해서 수군을 동원하여 위군을 격파했는가? 이것은 미리 준비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것도 대량의 수군을 준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 진공 시점에 홍수도 예상했다고 봐야 됩니다. 위군은 조인이 형조 양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일찍이 조조가 형조를 침공할 당시에 유비가 퇴각을 할 때 관우에게 수군을 맡겨 강화로 미리 가서 준비하게 합니다. 관우는 북방장군 출신답지 않게 기마전의 대가이기도 하면서도 수군도 잘 다루었어요. 이런 장군이 삼국지 역사상 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요. 오나라 장군들은 대부분 수전에 기반한 장군들이고, 위나라 장군들은 거의 대부분 기병에 의존한 장군들이잖아요. 근데 유독 관우만이 보면 육전과 수전에 두루 통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 관우가 삼국시대를 통틀어 명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욱이 조조에게 말할 일찍이 촉중에는 명장이 관우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촉군의 세력을 낮춰보기 위한 어떤 언사이긴 한데요. 그래도 관우는 명장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관우만 고립시키거나 관우만 견제하거나 관우만 제거한다면 촉군의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장수는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비도 관우 홀로 형주를 맡겨놨던 거지요. 이것은 관우에 대한 촉군의 평가나 유비의 평가나 똑같이 명장이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관우는 사실상 그 위군의 군사 행동에 대한 예측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미리.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우를 대적할 수 있는 장군은 5대 장군밖에 없습니다. 5대 장군. 그 누구도 관우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인은 양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논외고요. 지금 활용 가능한 5대 장군이 악진이 있는데 악진도 형주성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우금, 장합, 장료, 서왕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장군들의 행적을 봅시다. 장료 어디가 있습니까? 합비에 있습니다. 합비를 가 있는 이유는 오나라 때문이죠. 장료를 빼면 합비가 뚫리니까. 우금은 아마도 허도에 있었는가 봐요. 왜냐하면 수비군 대장이니까. 지금으로 빠지면 수도방위 사령관이죠. 서왕은 장안 방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장합도 주로 촉군 전쟁에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압과 서왕은 촉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그 가차에 가까이 있었던 우금을 먼저 파견한 거죠. 두 번째로 우금이 격파가 나가니까 나온 사람이 서왕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자원 중에서 장압은 촉군을 막아야 되고 장류는 오군을 막아야 되고, 그러니 지금 가능했던 사람은 서왕뿐이었던 거예요. 서왕이 못 막으면 조조는 사실상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이건 역사는 if라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오나라에 그 기습이 없었으면 제 아무리 서왕이라도 관우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서왕의 군대는 급조된 군대였기 때문에 주로 신병 위주여서 전장의 돌발적인 변수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우가 형주 방면이 뚫지, 자기 그 후방이 뚫리지 않았으면은 전장의 어떤 분위기상에서 관우가 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관우가 서왕한테 밀린 다음에도 결코 전면적인 후퇴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역습을 당해서 죽는데, 물론 이 역사적인 그 구체적인 시간적 사건이나 이거는 조금 뭐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지만, 조조군의 형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조조는 관우가 진동했을 때, 우금을 보내고 전멸했을 때 허도를 버리고 업으로 퇴각하려고 그랬어요. 황하강을 건너서 허도를 비우려고 그랬어요. 사실상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조조 쪽에서는 운이 좋았죠. 어찌됐든 그 양반전쟁의 결과를 처치하고 그 위군을 격파해내는 관우의 그 단면 프리즘을 통해서도 보면 관우는 엄청난 명장이었습니다. 엄청난 명장이었고, 관우가 그렇게 비명 행사했던 것은 관우의 어떤 큰 위력 때문에 촉군이 방심했던 면이 많아요. 만약에 촉군이 뭐 장비쯤이라도 형주 쪽에 있었다면은 오나라의 준동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주로 그 장비는 파군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봉이나 맹달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지원군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중 전쟁에서 조조가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촉군이 진령산맥을 넘어서, 그 위군이 진령산맥을 넘어서 촉군을 공격할 가능성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나라의 그 배반을 예상하지 못한 총나라의 전략적 미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갈공명 이하, 뭐 법정, 그 다 군수뇌부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유봉을 죽이는 거예요. 명백히 유봉의 잘못이 아니고 군수뇌부들의 잘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릉대전이 벌어질 때 유비는 제갈공명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거지요. 저놈 때문에 결국 관우를 잃었기 때문에 네 정도의 능력으로는 이제는 이 삼국시대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본 거지요.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결국 제갈공명도 비명 행사하고 맙니다. 별거 못하고요. 역사적으로 삼국지 낙원 중에 어떤 그 소설 때문에 관우가 미련한 놈이 돼 있고 제갈공명이 명제상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거꾸로였던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이 촉군에 대한 유비나 이 장비나 관우의 어떤 그 장군으로서의 역량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기록들이 많이 없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관우를 가장 띄웠다라는 거는 아마 알량을 그 참사라는 것이 관우의 공처럼 완전히 돼 있어서 이 관우가 어떤 만인부당의 만인지적의 장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조조가 장료를 데리고 오고 여포가 죽기 전에 자기를 기병대장으로 쓰면 천하를 능히 통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포가 했습니다. 그때 조조는 상당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이었거든. 조조는 여포를 없애면서 장료를 얻고 여포까지 얻었다면 아마 관우는 죽었을 겁니다. 안 살려줬을 겁니다. 근데 장료를 얻고 여포를 죽이면서 원투펀치 중에 레프트는 얻었는데 라이트가 없는 거였죠. 그 라이트가 관우가 됐던 겁니다. 조조의 어떤 그 전술의 기본은 강력한 기병 투톱으로 양쪽에서 적을 찔러가는 거죠. 전선에 있어서. 그러니 강력한 기병대장, 도역대장이 필요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강력한 절벽대장을 가지고 적군의 어디를 치느냐, 지휘부를 이제 컷스로트 작전을 주로 전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조조군과 상대할 때 보면 지휘관들이 도망다니는 경우가 많다가 지는 경우가 많아요. 합비에서도 보면은 손권이 노출돼 가지고 견착되어서 거의 뭐 생사 오락가락 하면서 합비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휘부를 때리는 거예요. 지휘부를. 왜 유독 이렇게 그 문추 죽고 알량 죽고 이러느냐. 조조군은 병사들을 갖다가 소모시키는 작전을 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지휘부를 타격하는 작전을 매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지휘부만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밀고 쳐들어갈 사람은 뭐 보통 사람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장군으로서 장료와 관우 이 두 부대가 동시에 알량을 쳐들어가면서 알량이 관우보다 뭐 무력이 약했다 이렇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지휘부가 이 두 쪽에서 그 포위돼서 협사를 당한 거죠. 어떻게 우연히 관우가 죽였지만 전쟁의 양상으로 봤을 때 장료가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운 좋게 관우 쪽으로 알량이 갔던 거죠. 만약에 이게 망치와 모루처럼 관우가 망치 역할을 했으면은 장료 쪽에서 잡았겠죠. 죽였겠죠, 알량을. 그러니까 전장의 운 때문에 관우가 그 알량을 잡은 면이 있어요. 근데 알량을 잡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조조를 떠나서 유비한테 가죠. 가서 유비도 이제 결국 또 당해서 끝나는데, 그만큼 관우는 지략도 있고 세상을 보는 눈도 있지만 어떤 그 장군으로서의 어떤 임팩트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관우에 대해서는 명장이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관우는 사서삼경까지 다 뛰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군인으로서 병법책을 안 봤을 리는 없을 거고요. 사실상 형주의 지배자로 유비가 내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예전에 자사, 거의 일종의 총독 같은 거죠. 더 구체적으로 또 여러 사례들을 또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관우는 돌격 대장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형주만한 나라를, 큰 지방을 다스릴 정도의 지도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시를 알고요. 천시에 대비해서 준비할 줄도 알고요. 그 다음에 적 지휘부의 전략 전술도 알고요. 적 지휘부에 대한 정보도 알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만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역도 있어요. 손권이 관우에게 혼사를 부탁하자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챙피를 줘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관우는 평생 한번 모욕을 당합니다. 그 모욕이 뭐냐? 조조에게 투항한 거지요. 관우는 정치적으로 보면 본의 아니게 큰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적에게 투항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유비는 관우를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오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우가 강경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유비와 관우는 엄격히 말하면 형제라기보다는 군신관계예요. 하지만 굉장히 신뢰가 두터운 군신관계죠. 그래서 서로의 능력을 알고 있고, 나중에 제가 또 유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삼국지 당대에 가장 용맹하고 가장 흉포한 사람이 유비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유비는 덕을 갖추려고 애를 썼고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 애를 썼기 때문에 그의 어떤 강렬한 군신적인 측면이 중화되어 버려서 그렇지, 사실상 유비는 몇만 명 그냥 죽이는 것도 우습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착한 동탁? 이렇게 볼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